서부지법 사태 이거 피해 상대방이 법원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이 사건 어떻게 수임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마이크 좀만 가까이. 예. 네. 저도 너무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간 상황이어서요. 일단 18일 저녁 한 8시쯤으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 집회 참석하신 분 중에 지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마포서로 좀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이동을 했고요. 예. 도착해서 일단은 마포서 앞으로 바로 갔는데 변호인 접견을 처음에는 거부를 당했어요. 아,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뭐 명목적으로 뭐 변호인 접견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먼저 변호사증 보여달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뭐 대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다른 변호사님 안 계세요?라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전화하신 분이 변호사가 없어서 지금 주변에 변호사가 너무 없는데 6명이 지금 체포가 된 것 같다. 현행범 체포인 것 같으니까 좀 와달라라고 예. 얘기해서 갔는데 변호사님 안 계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색을 해보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이제 변호사증 보여드리고 좀 들어갈게요. 왜냐면 선임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접견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대기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후문으로 오라 그래서 또 후문으로 갔더니 예. 곧 이동할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란 건 어디로? 다른 서로 이제 예, 관할 이전은 아니고 그냥 수사를 좀 부탁을 하는 차원이죠. 예. 그래서 다른 서로 보낼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어느 서로 보내주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뭐 동행을 하든지 따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문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문 갔더니 이미 피의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 분은 금천서로 가시고 세 분은 관악서로 가시는 상황이었고요. 이동을 이미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리고 수갑 차고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네, 그리고 핸드폰 사용 가능한지 여쭤보고, 그리고 도착하면 저보다 먼저 도착하실 거니까 변호인 오면은 얘기하겠다 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날 원래 제가 선임계를 갖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는 잠시 나눴어요. 잠시 네. 나누고 한 새벽쯤에 귀가해서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일요일이었죠. 네. 근데 이제 너무 급박하게 이제 변호사 찾기도 어렵고 일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제가 이제 동시간대에 다 3명을 다 접견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 입회라고 하죠. 조사 입회를 다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은 수색을 했는데 결국 수색은 못했고요. 예. 그날 제가 급하게 선임계 내고 입회를 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변호인이라면은 당연히 뭐 변론하시고 대리하시는 건데 근데 상대방이 이제 법원이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이거 나 맡게 되면은 나 앞으로 수임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앞으로 법원에 찍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는 막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예. 그냥 일단 다급하게 변호인이 없다. 근데 뭐 체포됐는데 어떡하냐. 넘어진 것 같다. 다친 것도 같다. 좀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간 거고. 뭐 법원을 상대로 싸운다기보다는 뭐 법원도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변호인으로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아십니다. 그러면 피의자 중에 지금 몇 명 대리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연령대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연령대요. 지금 일단은 7분 중에서 4분은 다행히 20일 날 훈방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나이가 다 어리세요. 뭐 제일 어리신 분이 98년생인가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어리시고 그래서 아마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훈방이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훈방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본인이 들어가게 된 것 같냐라고 하니까 담을 넘으라 그랬대요. 누가. 누가 담을 넘었는데요? 담을 넘어. 그래서 담을 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 넘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외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담 넘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요. 그래서 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담을 넘고 나서 서부지법 앞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성인 남자부 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넘으면 바로 잡혀요. 네. 바로 잡히고 화단에서 2시간 스테이 하다가 마포서로 이동해서 다시 2시간 스테이 하다가 유치장에 입감되시고 그다음에 훈방되신 거죠. 그리고 3분은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직접 폭력에 연루가 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훈방되신 분들은 폭력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대리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변호인 의견입니다. 폭력 없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제가 이건 아니다 싶었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고
물론 제가 적부심에서도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변호인단이 설에도 모시고 뭐 계속 적부심하고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할 이전 신청하고 뭐 그랬는데 결과는 사실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속되신 분들은 지금 3분 계시고 다 생계형 가장들이세요. 남성분들이시고 제가 구속 적부심에 일단 이제 18일에서 19일 사이에 다 체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21일에 몰아서 영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장을 들어가고 21일에 다 몰아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왔는지를 현장에서 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대기를 1시간 넘게 했거든요. 처음에 도착하면은 청구서를 먼저 주는데 청구서도 못 받고 대기를 한 상황이어서 근데 보니까 여성분은 제가 한 분 본 것 같고 대부분 연령이 되게 어렸던 걸로 기억을 나요. 물론 이제 보는 거랑 물어보는 거랑 또 다르지만 네. 여러 변호사님들이 공동으로 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조가 필요하면은 네. 지원을 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구속적 부심에는 다른 변호사님 들어와 주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처음에 이제 접견한 피의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7분 맡고 계신 분도 계시고 1분 맡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네. 예, 21일에 구속이니까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보통 구속 기간 20일 감안하면은 지금 검찰 조사 지금 받고 있나요? 검찰 조사 시작된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있고 이제 설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부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용하는 법률은 그러면은 꼭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건가요? 이게 사실 근데 저희가 수사 중인 거고 또 물론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사실 공표죄는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죄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로는 특수공직방이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가장 저는 주된 주장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체포 구속되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주된 주장이 뭔지, 그다음에 잘못을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서부지법 사태가 대통령이나 여권에 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반응인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직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피고인의 정식 답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만들어진 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진술 거부를 건을 행사를 했고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3명의 피의자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아니 변호인이 1명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 진술 거부하죠. 그렇게 해서 진술 거부를 했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절차가 있었죠. 영장 발부되고 나서 또 수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장 청구서를 보고 난 다음에 수사를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죄명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식입니다. 죄명이 만약에 3개예요. 1, 2, 3항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1항의 죄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피의자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1항이 끝나면 2항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위항에서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항을 저질렀다. 3항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2항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1항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수사님 왜 1항 조사 안 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적부심에서 그걸 이제 피력을 한 거죠. 논리적으로 1항이 성립이 안 되면 1항을 전제로 한 2항, 3항도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구속영장이 작성되고 발부가 될 수 있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변호인이 1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거부권 행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의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확신범 구구세계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변호사 이제 겨우 12년 차긴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확신범이라고 쓰는 거면은 얼굴을 보고 확신한 건가? 아니면은 뭘 보시고 이걸 극우세력으로 단정을 시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써놓고 청구하고 발부되고 수색하듯이 징집하듯이 모색적으로 수사한 다음에 아니면 1항은 날리자. 근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다툴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피해자 입장이라면은 그거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2항이랑 3항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연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1항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1항을 전제로는 다른 범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다퉈줄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세요. 네, 네. 그 확신범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법률 용어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 범죄가 확신 범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예전에 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본인의 이제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확고한 신념에 의한 범죄다라는 것이고 그럼 확신범이라 하면 보통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이게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이라 해놓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장을 아마 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논리 구조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정확해요. 것이죠. 도주의 염려가 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또 궁금한 부분이 그분들이 지금 이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 별로 안 좋아졌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뭐 지금 연루되신 분들을 나눠서 뭐 누구는 책임이 있고 누구는 책임이 없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시점을 기준으로 19일 03시에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내심 우리가 훈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죠. 이제 당분간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영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는 유리창 사고 이전 피해자들이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냥 그분들 많이 다쳤냐? 왜 그렇게 했다고 하냐? 저희가 알기로는 복면한 사람이 있었다. 선동한 사람이 있었다. 변호사님 그 사람이 정말 탄핵을 반대하려고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해방 노려고 나온 사람인지 좀 조사를 해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유리창만 안 깨졌어도 내가 쉽게 나갔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제가 듣지 못했어요 진짜. 예. 예. 그래서 그런 뭐 우리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시기보다는 좀 서로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일단은 국민들이 다 지금 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60 넘게. 그러니까 그걸로 또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고 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이를 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마음 당연히 또 어려요. 다들 아시지만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선동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드러났나요? 지금 아예 밀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 수사 첫 삽을 이제 오늘 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인 게 예. 정말 급한 범죄면 정말 사람을 구속해 놔야 된다는 그런 범죄이면 구속시켜놓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예. 바로 수사 시작하거든요. 설 연휴와 상관없어요. 수사관님들이 다 출근해서 합니다. 예. 그런데 구속은 21일 날 해놓고 지금 상당 기간 10일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는 바쁘지 않다는 거죠. 12일, 예. 급하지 13일 않다는 동안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구속 기간이 20일 중에서 벌써 대부분이 지나간 건데. 굳이 구속 수사를 안 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 건데 구속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할 거면 굳이 네. 구속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왜냐면 저도 영장이 만약에 인용이 되자마자 저는 수사관님들한테 전화를 막 돌립니다. 돌려서 네. 수사 언제 내일 하실 거예요? 모레 하실 거예요? 왜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러면 또 사실 일선의 수사관님들도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네. 있어요. 영장을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치신 분이 있고 또 안 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제가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구속을 해놨으면 수사를 빨리빨리 하셔야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이나 난동에 관여하지 않고도 구속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직접 폭력에 나서지 않고 영상만 찍다가 구속된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유튜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촬영 자체도 물론 내부에 침입해갖고 이루어진 일이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옹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반면에 또 모 종편 같은 경우에도 이 청사 7층까지 올라가고 영상을 찍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나 진짜 미스테리하고요. 그리고 저 그게 궁금해요. 그분 구속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 본 거는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목적으로 올라갔다는 분은 구속이 안 됐어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쳤는데. 근데 이 JTBC 이분은 모 종편 언론사 이분은 영장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저희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분 안 됐을 것 같고 네. 아마 구속 안 됐을 네. 거고요. 자수도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자수해도 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 이제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뭐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보도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당시에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은? 보도를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게 저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그냥 그 건조물 침입도 지금 그 구속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 중이로. 예. 뭐 범죄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 변호사님 계시지만 나뉘어지긴 하지만 사실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는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 굳이 저렇게 나눠서 당신은 카메라 들고 있고 유튜버고 혹은 기자니까 면제고 그냥 그런 목적 없이 어떤 나 들어가서 뭐 발견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뭐 처벌해야 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글쎄요. 이거를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고로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서울시청에 무단 출입했다고 모 신문사 기자가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네네네. 벌금 400만 원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전례도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그 전례에 예. 따르면 저분도 무단 침입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배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뭐 배우가 누구냐 뭐 자꾸 뭐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뭐 고발도 있었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전광훈 목사가 나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8시에 해산을 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하고는 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저는 예. 배우란 얘기가 요새 제일 좀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선동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MZ 세대가 그 사이에 이제 이사회에서 받은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배우에 누가 있다라는 이 설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2030도 되게 합리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불평등한 거, 불합리한 거, 부정의한 거 되게 못 참아요. 그리고 되게 똑똑합니다. 근데 누가 들어갔다고 해서 배우 막 가서 뭐 탄핵하고 여차하면 유리창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해서 할 만한 MZ들인가 전 동의하지 않고요. 네네. 누가 지령을 내린다고 혹은 뭐 시킨다고 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30은 하기 싫으면 안 하죠. 안 하죠. 네. 대놓고 안 하죠. 안 하는데 굳이 그럴 수 있을까? 예. 그 변호사님이 맡은 그러한 그 피의자들은 어떠한 특정 종교에서 나온 거던가 혹은 누구의 이제 지령을 받고 뭐 권유를 받고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개개인의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랬다가 현장에서 막 분위기가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지만 절정이 3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돼. 들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연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만한 증거가 뭐냐는 거죠. 게다가 관저 앞에 가서 집회해 보신 분 아시지만 복면하고 오신 분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아까 네. 확신범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왜 탄핵을 반대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누가 복면을 합니까? 복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리고 싶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관저 앞에 그런 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찾아내 달라.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동안에 관저 앞에 집회도 그렇고 네. 복면한 사람들을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예.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집회를 하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우리 애들이 애들이 하면 안 되죠. 우리 청년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청년들은 분명히 들어가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얘기 한 사람도 찾아서 물어봐야죠. 이거 수사를 통해서 한번 상세히 좀 네, 밝혀야 될 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변호인단 입장문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길을 터줬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 수뇌부에서는 폭력을 일으킨 사람 잘못 아니냐, 뭐 길을 터줬던 안 터줬던 간에 안 들어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헤드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이게 그래요? 뭐 책임을 돌렸다 막 이렇게 책임을 아직 수사도 안 했고 누구 책임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돌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길을 터준 거는 잘한 건가요? 왜냐면은 그분들 거기 갔을 때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길을 터주면 당연히 들어갈 거라는 게 예상된 상황이었고 그거를 뭐 방조까지 교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막았어야 될 의무는 있잖아요. 근데 터졌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한 거죠. 일단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면요. 경찰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우리가 왜 터졌냐? 우리는 터준 적 없다. 근데 이호영 직무대행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병력이 너무 한계가 있었다. 피곤했다.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3시에 영장 발부됐습니다. 보도 나가고 사람들이 막 들끓어서 막 그런 행위가 있고 나서 진압이 된 게 30분이 안 돼요. 네. 그럼 병력이 부족한데 30분 안에 진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전제에서 그야말로 책임을 논하면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길을 터준 게 맞다면 우선 직무유기가 맞고요. 그리고 뭐 소유죄 같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시면 소유죄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 성립할 수 있는 범죄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다중이 집합이라는 거, 그 현장에서 공모의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경찰이 보다가 들어가는 게 괜찮은 건가 하고 길을 터줬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공모의사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찰도 필요적 공범에 해당되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나 법조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폭력 자체를 저희도 옹호하지 않는 상황이고 폭력은 분명히 있었고 뭐 일부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 폭력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목소리가 또 있어요. 형평성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과연 일관되게 지금까지 대처해 왔는가? 뭐 민노총이나 전농 같은 예전에 이제 전농 트랙터 시위도 그렇고 그때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과 이번의 모습이 좀 다르다. 그리고 차라리 단호하게 아예 경찰이 대응을 할 거면 둘 다 예전부터 대응을 민노총 때부터 둘 다 대응을 단호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특히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예,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은 뭐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사실 그 야당에서 와가지고 차벽을 이제 치워달라고 해서 치웠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관저까지 들어가게 된 거고. 근데 사실 탄핵안이 가결된 거지 아직 탄핵이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탄핵이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저까지 들어간다. 이거 사실 내란죄 구성 요건 해당하거든요. 충분히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시지만 예비 음모, 선전, 선동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벽 치워주고 가서 차벽 치우라고 한 사람들도 결국 트랙터의 세력들과 함께 그 의기투합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란은커녕 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 없었죠. 예. 그리고 민노총도 말씀하셨는데 벌써 지난달이네요. 1월 31일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기사가 난 거 보셨죠? 수원지검. 예.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혐의가 뭐냐면은 15년 7월씩 이제 7년 15년 이렇게 그 전여직 간부가 유죄. 성모 씨. 네, 예. 성모 씨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석씨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예. 15년 선고 받았잖아요. 네, 예. 선고 받으셨는데 이분들의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은 엊그저께 기소되신 분들이 가담했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기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모 씨가 유죄 판결 받은 게 11월이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그 기소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아시지만 국보법 위반이 보통 범죄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면 2018년부터 뭐 2023년 12월까지 뭐 102건 뭐 접선하고 뭐 이메일 만들어 통신 받고 지령 받고 했다는데 북한 지령은. 그러면 그 전현직 간부하고 현직 간부는 아니죠. 전직 간부하고 그렇게 내통한 사람들 한 명은 현직이고 한 명은 전직인데 이런 사람들 불구속 기소하는 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건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잣대가 잣대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민노총 없다. 전현직 간부 2명을 이제 지난달 말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다. 네, 그리고 네. 공범들이 이미 징역 15년하고 7년까지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형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15년 선고받은 석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번복 같은 다양한 그 행태를 통해서 1심 재판만 무려 이제 15개월이 걸렸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또 민노총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런 부분을 변호사님 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법원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상당수 언론이 폭력은 엄격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법원의 그간의 모습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도 잘 시키지 않고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 저희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속 기소 안 됐었고, 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 이분은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용인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의원 임기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그동안에 엄격하게 잘 진행을 했었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숫자가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의견을 뭐 그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변호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뭐 2년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아시면 5년 걸렸습니다. 유미양 씨 뭐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아시지만 26개월 걸렸었죠. 그리고 지금 또 항소심 진행 중이고 증인만 13명 신청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기일에 한 명을 끝내도 2주에 한 번씩 잡으면 한 달에 2명, 그럼 6개월 이상이에요. 네. 근데 한 명에 대해서 절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1년 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선고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기한 뭐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는데 아시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기소가 됐잖아요. 벌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숫자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신뢰도 되게 중요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벌써 이러는데 국민들께서 결과에 대해서도 좀 쉽게 납득하실 수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회는 이제 국회법을 어기고 원래는 그 성립이 안 돼 그 표결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표결이 된다고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자료 제출 요구 32조 어겼다는 지적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그 수사 중인 형사 기록을 송부촉다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신청을 국회 쪽 신청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어보겠다. 열어보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엄밀히 말해서 32조 어긴 거죠. 그리고 공조본에서 지금 체포 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것도 사실 말이 많은데 이건 너무 많이 보도가 돼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사 권한 없고 기소 권한 없는 죄명을 가지고 수사하겠다고 구속영장 그 체포영장 청구해서 나왔고 구속영장도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네네 대통령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절차에 대한 일단은 신뢰도가 많이 저하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변호인 저도 그런데 국민들께서 오죽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끝으로 질문 한두 개만 좀 더 드리면은 불공정 재판이 우려가 된다면서 이제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서부지법 사태에 관련된 그 변호인들께서 이게 서부지법이 지금 피해자니까 그 피해자인 서부지법 관련된 사건을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관할 변경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게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사건마다 좀 다른데요. 네. 일단 제 사건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 사건만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관할 이전을 일단 설 전에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관할 이전을 신청한 근거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토지 관할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법원 앞에서 일어난 일이 마포서로 간 거는 거기가 범죄 발생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위 섭외에 관할이 있죠. 근데 피해자 중에서 만약에 내가 주소가 뭐 강남이거나 혹은 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 중앙에서도 관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관련 사건 같은 경우는 토지 관할이 나뉘어져 있더라도 한 곳에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범인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는 서울중앙에서 관할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조나 5조나 뭐 11조에 의해서 법리적으로만 관할 병합을 신청해서 중앙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서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냐. 네,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죄명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직접적 이해관계자이긴 해요.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거는 법관이 그 업무를 보는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파손이 됐고 공격을 받았으면 당연히 법관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 본인이 일하는 그 집무실에 파기가 됐고 업무가 방해가 됐다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직접적 피해자인 경우인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호 사유에 의해서 17조 1호 사유에 의해서 제척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저희 사건에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8조에서 2호에서 말하는 그 재판에 공평하게 진행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염려가 있을 때는 당연히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법원이 지금 피해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판사들이 피해자인 사건을 좀 보자면 감히 판사를 건드려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2004년 사례인데
판사님이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1억 원의 전세 사기를. 아이고야. 예. 그래서 동료 판사들이 검찰이 이제 1억 원 전세 사기는 2004년도 당시에 형량이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네. 근데 검사가 구형을 4년을 해요. 네. 근데 1심 판사가 징역을 5년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검사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양형부당을 검사가 항소를 해요. 이거 좀 판결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를 상대로 저지른 건데, 네. 자 지금 폭력과 재물손괴, 그러니까 폭력은 없었죠. 사람에 대한 폭력은 없었고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이잖아요. 네. 재물손괴랑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잘 안 합니다. 네. 이게 누법이나 동종정가가 있던가 혹은 정말로 조폭들을 범죄면 구속수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상당 그 66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그러한 한 70명 영장 신청했다는 거 듣고 네. 저거 대부분 풀려날 텐데 생각이 됐는데 영장이 발부됐다 그래서 역시 판사님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본안 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안 재판에 경찰 그 무정 기록이나 이런 걸 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국민으로서 경찰이 갑자기 쑥 빠지잖아요. 그걸 네. 누구 지시를 받고 어떠한 이유로 빠졌는지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예. 사실조회로 밝혀져야 되고 재판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또 네. 보석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끝으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부터 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조사가 이제 드디어 있을 것 같고 뭐 상당수 인원에 대해서 재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 안 그래도 제가 나온 시점이 조사가 러시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뭐 구체적으로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일단은 뭐 좀 그렇고요. 근데 뭐 그 수사하고 재판 뭐 이어지는 이런 것들 일련의 절차하고 그냥 무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의자의 편에 서서 뭐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끝까지 최선 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18일, 19일에 있었던 일이 그 다음 날이죠. 20일 날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벌백계 하겠다. 근데 일벌백계라는 말이 그냥 듣기에는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이게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처벌 목적이 수단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일벌백계는 이런 거예요. 본보기 삼아서 다시는 같은 재범이 일어나지 못하겠도록 단속하겠다는 건데 처벌 목적에 있어서 저는 일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법사위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것을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번 일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뭐 형사소송 절차, 뭐 재판 절차, 수사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저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030들을 많이 깨웠잖아요. 이분들 뭐 사실 뭐 지금 20대 30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SNS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는데 이 젊은 혈기로 가만히 있었다면은 저는 그게 또 비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법을 헌정 질서를 아까 우리 뭐 법원 얘기도 했고 뭐 수사 단계에서도 이제 저희가 불만 있는 사항을 얘기했는데 이런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뭐 쉽게 넘어가는데 2030들이 저지른 이 일탈에 대해서는 너무 일벌백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중적인 잣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로 공격을 하잖아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들은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잡아서 구구 세력이다,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서 이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예 무슨 말을 하든지 메신저로 공격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사실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